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려 드니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낡아빠진 등산 점퍼, 소매 끝이 다 해진 게 보이시나요? 아마 길가에서 마주쳤다면 10중 8구 혀를 차며 피해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빛 뒤에 숨겨진 제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를 테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껍데기에 속아 진짜를 보지 못한 어느 어리석은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못난 아비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겨준 내 자랑스러운 사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을 듣고 계신 곳이 어딘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찬바람이 살을 애는 강원도 산골짜기였습니다. 영하 10도로 떨어진 날씨 탓에 흙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죠. 홈이 끝이 팅 하고 튕겨나갈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땅속 깊이 박힌 이 녀석들 때문입니다. 바로 6년 묵은 산도라지입니다. 어이구, 요 녀석들. 실하게도 자랐네. 우리 사위 먹이면 딱 좋겠다. 얼어붙은 땅을 파내느라 손톱 밑엔 새카만 흙대가 끼고 손등은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읍내 나가서 사면 될 걸 왜 이 고생을 하냐고요.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남의 손 탄 걸 먹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사위 준혁이 요즘 회사 일로 밤잠 설치며 피가 마른다는데 장인된 도리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사실 제가 가진 거라곤 땅밖에 없는 무식한 농사꾼입니다.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땅만 파먹고 살았죠. 내 자식들만큼은 흙 묻히며 살게 하기 싫어서 논 팔고 소 팔아 공부시켰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그 금싸라기 땅을 개발만 되면 떼돈을 벌 그 땅을 사위 사업 자금으로 덜컥 내줬을 때 말입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 친척들 할 것 없이 저더러 노망났다고 합디다. 덕배 형님, 핏줄도 아닌 남한테 그 큰 돈을 줘요.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쩌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소리였죠. 하지만 전 믿었습니다. 준혁이 그 친구 눈빛을 봤거든요. 내 딸아이를 바라보던 그 선하고 우직한 눈빛. 그리고 내 거친 손을 잡으며 아버님,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하며 흘리던 그 뜨거운 눈물.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눈물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내준 땅 위에 세워진 게 바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저 건물, 더 노블레스 호텔입니다. 으리으리하더군요. TV에서나 보던 5성급 호텔이라나 뭐라나.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지요? 사위 녀석 놀라게 해주려고 연락도 없이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트럭 조수석엔 신문지로 돌돌만 도라지 봉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죠. 이거 하나 전해주고 얼굴이나 잠깐 보고 내려올 요량이었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강남대로에 들어서니 세상 천지가 별천지더군요.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내 낡은 1톤 트럭은 달달거리며 매연을 뿜어댔습니다. 창문을 열고 옆차 운전자에게 길을 물으려 했지만 다들 기겁을 하며 창문을 올려버리더군요. 허허, 서울 인심 참 야박합디다. 그래도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곧 내 사위, 우리 준혁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콩닥거렸으니까요. 드디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기가 막히더군요. 제복 입은 직원들이 줄을 서 있고 회전문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주차장에 트럭을 대려는데 주차 요원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저씨, 여기 납품 차량 들어오는 곳 아니에요. 뒤로 가세요, 뒤로. 납품 차량이라니. 하긴 짐칸에 흙 묻은 삽이랑 괭이가 굴러다니니 그럴만도 하겠네요. 신랑이 하기 싫어서 그냥 저 멀리 구석진 곳에 차를 댔습니다. 한참을 걸어야 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품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소중히 안았죠. 혹시나 흙이 떨어질까봐 2번, 3번 꽁꽁 묶었습니다.
호텔 회전문 앞에 서니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 무릎 나온 등산 바지에 흙 탕물이 튄 털신, 바람에 헝클어진 백발. 누가 봐도 이 화려한 호텔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떨어진 돌멩이가 된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뎠습니다.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저를 화려한 로비 안으로 뱉어냈습니다. 따뜻한 온기, 은은한 향기, 그리고 감미로운 캐럴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 한 사람,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저 눈매 사나운 젊은 직원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그 직원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 사위 얼굴 보기는 글렀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이 호텔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회전문을 통과하자마자 훅 끼쳐오는 건 따뜻한 공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주눅 들게 만드는 압도적인 화려함이었죠. 천장에는 집채만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바닥은 어찌나 매끄러운지 제 낡은 털신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여기가 내 사위가 일하는 곳이라니.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혹시 사위 체면 깎아먹는 건 아닐까 하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영화 배우처럼 차려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밍크 코트를 입은 부인들, 턱시도 같은 정장을 입은 신사들. 그 사이에서 저는 시꺼먼 갯벌에 박힌 말뚝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키더군요. 마치 제 몸에서 악취라도 풍기는 것처럼 코를 막는 신용을 하는 젊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빨리 준혁이를 만나서 이것만 전해주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품 안에 비닐봉지를 고쳐 안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이 잘 눌리지도 않는 옛날 폴더폰입니다. 단축 번호 1번. 우리 사위.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뚜르릉, 뚜르릉. 받아라, 제발 좀 받아라. 하지만 야속하게도 신호음은 뚝 끊기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더군요. 하필 바쁜 모양입니다. 연말이라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거기 할아버지.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돌아보니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르고 명찰을 단 젊은 남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명찰에는 객실 팀장 최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매가 어찌나 매섭던지 쏘아보는 것만으로도 살이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예. 저 말씀이신가요? 제가 쭈뼛거리며 대답하자 그 남자는 제 발끝부터 머리까지 훑어보더군요. 그 시선이 어찌나 노골적이고 불쾌하던지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대뜸 인상을 구기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여기 경로당 아닙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냄새나니까 빨리 나가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냄새라니요. 오늘 서울 온다고 새벽부터 목욕 재개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는데, 물론 흙냄새야 좀 나겠지만 사람한테 대놓고 할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젊은 양반.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여기 손님 만나러 왔어. 최대한 점잖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사위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제 말은 그 남자에게 콧방귀 거리도 안 됐나 봅니다. 손님? 참나. 그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주변 직원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들었냐? 이분이 손님 만나러 오셨다는데? 혹시 여기 묵는 노숙자 손님 계시니?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더군요. 로비를 지나던 손님들도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원숭이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땅 파먹고 살았어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나 여기 사장 장인 되는 사람이야.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로비에 정적이 흐르더군요. 최 팀장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제야 좀 말이 통하려나 싶었던 것도 잠시 그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더 크게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제 거짓말까지 하시네. 사장님 장인어른? 푸아하. 그는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아저씨, 망상증 있으세요? 우리 대표님 장인어른이 왜 저런 꼬라지를 하고 와요? 벤츠 타고 오시겠지? 트럭 타고 오시겠어요? 진짜라니까? 내 사위 이름이 강준혁이야. 강준혁? 이름이야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어디서 사기치려고? 당장 안 나가? 그는 이제 대놓고 저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에 밀려 뒷걸음질 치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전화 좀 다시 해볼게. 기다려봐. 다급하게 휴대폰을 다시 열었지만 최 팀장은 제 손을 쳐버렸습니다. 툭. 제 낡은 폴더폰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배터리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 하자 그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로비로 와. 여기 진상 하나 있어. 빨리 끌어내. 저 멀리서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곤봉을 차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군화 발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지 도라지 좀 전해주러 왔을 뿐인데. 내 딸, 내 사위 얼굴 한번 보러 왔을 뿐인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사위가 저런 놈 밑에 사람들을 두고 일한다는 걸 모른 채 지나갈 테니까요.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제 팔을 낚아채려는 보안 요원의 거친 손길이 느껴지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이거 놓으라고. 양쪽 팔이 보안 요원들의 억센 손아귀에 잡혔습니다. 평생 괭이질로 다져진 몸이라 어디 가서 힘으로 밀린 적은 없는데 젊은 장정 둘이서 매달리니 당해낼 재간이 없더군요. 다리는 허공에 붕 뜨고 몸은 질질 끌려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노인네 좀 봐. 어디서 술 먹고 행패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죽겠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는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고 행패를 부린 적도 없는데 그저 내 가족을 만나러 왔을 뿐인데 세상은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팀장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눈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고분고분 나갈 것이지. 끝까지 버티네. 그러더니 그의 시선이 제 품에 안긴 검은 비닐봉지에 꽂혔습니다. 아차 싶어 몸을 웅크렸지만 늦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쓰레기까지 싸들고 왔어? 그가 거칠게 제 품에서 봉지를 낚아챘습니다. 안 돼. 그건 건드리지 마.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봉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이딴 걸 들고 들어오면 어떡해? 냄새나게. 그리고는 보란듯이 아주 힘껏 봉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검은 비닐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흙 묻은 산도라지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검붉은 흙이 튀고 굵직한 도라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마치 제 내장이 쏟아져 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게 어떤 도라지인데? 영하의 날씨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사위 건강 챙기겠다고 하나하나 정성껏 캔 것들인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제 땀과 눈물
그리고 자식을 향한 제 목숨 같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 오만한 젊은이의 구두 끝에서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보안 요원들의 손이 느슨해진 틈을 타 저는 바닥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깨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도라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귀한 건데. 우리 준혁이 먹여야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 묻은 도라지를 적셨습니다. 제 자존심이 짓밟힌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식을 향한 마음이 모욕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더럽게. 최 팀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제 손을 구둣발로 툭툭 찼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힘들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안 치워? 그의 구두굽이 제 손등을 짓눌렀습니다.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인간에 대한 환멸이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가진 게 없다고, 행색이 초라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한 건 아닌데. 왜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약자를 짓밟으려 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최 팀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부모도 없나? 늙은이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제 말에 최 팀장은 움찔하는가 싶더니 이내 더 악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신 같은 부모 둔 적 없어. 당장 끌어내. 그가 다시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호텔 정문의 회전문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건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한 남자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따라붙는 걸 보니 아주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로비의 소란을 감지한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려 흙투성이가 된 저에게 꽂혔습니다. 차가운 무표정이었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더군요. 그는 수행원들을 제치고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버님? 떨리는 그 목소리. 네, 바로 제 사위 강준혁이었습니다. 최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를 이제 그가 치를 차례였습니다. 아버님, 로비가 떠나갈 듯한 고함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침착하기로 소문난 제 사위, 준혁이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는 달려오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 앞에 슬라이딩하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500만 원짜리라는 그 비싼 맞춤 정장 바지가 대리석 바닥에 쓸려나가는 건 안중에도 없었죠.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준혁이가 제 흙투성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지더군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도라지와 터진 비닐봉지, 그리고 제 손등에 난 상처로 옮겨갔습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가 어찌나 살벌하던지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팀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최 팀장은 이제 본인이 파리 목숨이 된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네, 대표님. 그게... 최 팀장이 뭐라 변명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놈이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로비에 쫙 깔렸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버님을 이렇게 만들었어? 준혁이가 최 팀장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네, 대표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노숙자가 행패를 부리길래. 노숙자? 준혁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눈에는 사람의 품격이 옷가지 따위로 보이나 보지. 내가 지금 쓰레기 취급하며 밀친 이분이 누군지 알아? 준혁이는 멱살 잡은 손에 더 힘을 주며 소리쳤습니다. 이 호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다 이분이 내주신 거야.
내가 사업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털어 날 일으켜주신 분이라고. 나한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을 내가 감히. 와장창. 준혁이의 분노에 최 팀장이 뒤로 밀려나며 옆에 있던 화분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고 있었고 구경하던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분이 호텔 땅 주인이래. 와, 대박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팀장은 이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인 어른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강한 자에겐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에겐 한없이 잔인한 저 모습. 저게 바로 못난 인간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준혁이는 그런 최 팀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보안 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자식, 당장 끌어내. 해고 처리하고 이 업계 어디에도 발 못 붙이게 블랙리스트 올려. 내 장인 어른을 모욕한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이번엔 저 대신 최 팀장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대표님, 살려주십시오. 최 팀장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며 로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준혁이는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수건을 꺼내 제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사위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저는 사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됐다. 나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줬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도라지를 마저 주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준혁이가 제 손을 막으며 직접 도라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싼 정장을 입고 수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회장님이 바닥을 기며 도라지를 줍는 겁니다. 이 귀한 걸. 흙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씻으면 그만인 것을. 사위의 그 말에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달려와 도라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줍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도라지를 다 수습한 준혁이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가시죠, 아버님. 제일 좋은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의 도열한 직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인사 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제 마음만은 황금 갑옷을 입은 장군보다 더 당당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아까 저를 무시했던 세상이 이제는 제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높은 곳보다 더 좋은 건 지금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위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호텔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라는 곳은 참으로 별천지더군요. 운동장만 한 거실에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푹신한 소파,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씻고 나와 사위가 준비해준 뽀송뽀송한 가운을 입으니 아까 겪었던 수모가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노곤해지더군요. 준혁이는 그 바쁜 와중에도 직접 주방에 들어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아까 제가 가져온 그 도라지를 깨끗이 씻어 꿀에 재운 차였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기관지에 좋으실 겁니다. 찻잔을 받아드는데 코끝으로 은은한 도라지 향이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쓰면서도 달짝지근한 그 맛이 꼭 우리네 인생 같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오늘 몸소 체험했네요. 여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제 딸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준혁이가 연락한 모양입니다. 아빠. 딸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 아빠. 내가 모시러 갔어야 했는데. 그 나쁜 놈이 아빠한테 해코지했다면서? 어디 다친 데 없어? 딸아이는 제 얼굴과 손을 어루만지며 펑펑 울었습니다. 나이 40이 다 되어가도 제 눈엔 여전히 어린아이 같기만 한 딸입니다. 이 녀석아, 뚝 그쳐. 아빠 멀쩡하다. 내 서방이 아주 혼쭐을 내줬어. 속이 다 시원하더라.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사위도 옆에서 머쓱한 듯 웃으며 눈물을 훔치더군요. 셋이서 도란도란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혁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시골 정리하시고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더 이상 고생시키기 싫습니다. 딸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빠. 이 넓은 집 놔두고 왜 그 추운 데서 혼자 살아?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유혹하듯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노후, 자식들의 봉양. 누구나 꿈꾸는 삶이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두 아이가 의아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아, 그리고 내 딸아. 오늘 겪어보니 알겠더구나. 높은 곳에 산다고 다 품격 있는 건 아니란다. 아까 그 최 팀장이란 친구 겉모습은 번지르르 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지. 반면 너희는 내가 흙투성이가 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일 먼저 달려와 줬어. 저는 사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땅이 좋다. 밟히고 지식여져도 묵묵히 씨앗을 품어 꽃을 피워내는 땅 말이다. 내가 그 땅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거둔 것들로 너희를 키웠고 또 이렇게 너희가 잘 커졌으니 난 더 바랄 게 없다. 나는 내 냄새나는 흙밭으로 돌아가련다. 그게 내 품격이고 내 자존심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낡은 트럭에 올랐습니다. 호텔 전 직원이 나와 배웅을 하더군요. 준혁이는 트럭 뒷자리에 온갖 선물과 영양제를 가득 실어 주었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딸과 사위의 배웅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호텔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트럭, 같은 옷차림이지만 돌아가는 제 마음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트럭 라디오에서 흥겨운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상쾌하더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기가 죽어 계신가요? 기죽지 마십시오. 진짜 보석은 진열장이 아니라 깊은 땅 속에 묻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명품입니다.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드라마입니다. 저 김덕배가 보증합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뜨끈한 아랫목에 몸이나 지져야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도라지 씨를 더 많이 뿌려야겠네요. 우리 사위,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 녀석 먹이려면 말이죠. 허허.